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학과장 김우창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원 설명회를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좀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제가 이제 학과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문일철 학사주임 교수님께서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대학원, 그 다음에 이태혁 KSE 주임 교수님께서 지식서비스 공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슬라이드로 좀 가도록 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저희가 이제 화면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올 가을에 입학하는 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대학원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산업 및 시스템공학 대학원과 지식서비스 대학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두 개에 대해서 차차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 전에 먼저 학과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신 연구 동향, 졸업생 소개, 커리큘럼 소개, 입학시험 소개, 연구실 소개,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카이스트가 1971년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그때 맨 처음에 있었던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학사과정이 생겼던 그 시점에서 학사과정이 설립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 지식서비스공학과, 그 당시에는 학과로 있었는데 대학원만 있는 저희 학과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학원 프로그램이 지금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 저희 학과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글로벌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게 무슨 순위에서 1등 한다 이런 걸 넘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세계 최고다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직은 갈 길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서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하여서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여 정말로 뭐 우리가 그냥 요거는 세계 최고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문일철 교수님과 이태혁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좀 큰 그림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한국에 있는 다양한 산업공학과 중에서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가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 교수님들의 출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산업공학과 출신 교수님들이 절반 정도 되시고요. 나머지 분을 보면은 위에부터 기계,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죠. 경영, 전산, 건설 환경 등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산업공학과하고는 좀 결이 다를 거예요. 저희가 좀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대학원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학생들 비중을 한번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박사하고 석사하고 합하면 136명 정도가 되는데 학사가 61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명실상부하게 리서치 인스티튜션이고 저희 이제 대학원생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율은 한 7% 정도 됩니다.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업 및 시스템공학 대학원하고 지식서비스공학 대학원 두 개가 있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식서비스공학 프로그램과 합병을 한 뒤에 좀 자체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에 대한 좀 내부적인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확립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대로 쭉 나갈 건데요. 이 디테일한 얘기는 이태혁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실 테니까 큰 그림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두 개의 대학원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방법론을 쉐어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산업공학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통계, 최적화, 추계적 모델, 시뮬레이션 등뿐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것 빼고는 우리가 공학을 얘기할 수가 없죠. AI,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이러한 방법론들은 두 가지 프로그램 동시에 공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메인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automation, 그러니까 자동화, 자율화, 그 다음에 personalization,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간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필드가 두 개의 대학원이 좀 다릅니다. 이제 산업 및 시스템 공학 대학원은 조금 전통적인 산업공학과 애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적용 분야는 제조산업, 그러니까 산업공학을 제조공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은 앞으로 이머징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핵심 적용보다는 그 이름이 서제스트 하는 것처럼 각종 지식 서비스, 고부가 서비스 산업일 텐데 물류, 의료, 금융, 교육, 복지 이러한 분야에서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공학의 컨텍스트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을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으로 저희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학과 전체적으로 좀 간단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시켜드리자면요. 숫자가 좀 많은데 좀 자화자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서치 와이스 그 세계에서 유수의 산업공학과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아마 그 연구 관련해서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제 세계에 있는 최고의 산업공학과이고요.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은 그 소위 얘기하는 임팩트, 그러니까 사이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정량 지표를 보면 전 세계 어느 산업공학과랑 비교해도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학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어렵죠. 우리가 시험 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카데미아에서 그 학문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 유관 분야의 저널의 에디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탑 요즘에 이제 AI 관련된 거는 컨퍼런스가 저널보다 더 중요한 아울렛이니까요. 그러한 컨퍼런스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가. 그 다음에 다른 아카데믹 레코그니션은 뭐가 있는가 정도로 보면 아마 이 부분은 또 이제 다른 한국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학교에 비교해서 또 저희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분야에서 되게 좋은 그러니까 SCI, SSCI라고 적어놨는데 이름 있는 그런 그 저널 18개의 에디토리얼 보드를 교수님들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탑 컨퍼런스 프리시딩의 한 분이 이 에디터로 활약하고 계시고 스코퍼스 저널 2분, 인터내셔널 또 다른 저널 2개에 활약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AI, ML,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의 탑 컨퍼런스에 10개 이상의 탑 그 컨퍼런스 베뉴에 프로그래밍 커뮤니티나 다른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저널의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코그니션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주게티 커뮤니티 멤버, 뭐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오브 오큐페이셔널 에코노믹스 앤 세이프티 뭐 이런 도 많고요. 저희 학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제 컨퍼런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학문적 리더십, 국제적인 엘리트가 되겠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우리가 한 연구가 정말로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시면 그러한 정말 전 세계 탑 퀄리티의 리서치를 하실 수 있고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최근에 학과가 좀 되게 잘 나가가지고요. 학과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확충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레고 베이스 스마트 팩토리 에듀케이션 패실리티, 그다음에 저희 요새 AI를 하려면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저희만의 서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거대한 이 공간도 또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그 굉장히 다양한 곳과 이제 산학, 그러니까 연구 센터 단위의 이 산학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 원익, 한국타이어, 신한금융그룹, LGCNS, 하나금융그룹 등 되게 많은 곳과 협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들어오는 걸 좀 많이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희를 찾고 있어서 이러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신입생들이 오면 올수록 그
이 베네핏은 그분들이 다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센터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GPU 서버 없이는 연구를 못 하는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시면 아마 뭐 최고 수준의 그런 퍼슬리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센터라 함은 이곳에서 기업들과 좀 장기간 안정적으로 학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같이 풀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요. 저희 학과 건물 앞에 연구센터 편말이 있는데요. 되게 많아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구멍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교육 사업, 인공지능 단기 강좌, 뭐 콕, 뭐 정규 교과목, 산업지능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산학과제는 사실 리스트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학과에 대한 개괄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대학원과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의 얘기를 문일철 교수님 그리고 이태혁 교수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저희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대학원에서 특히 최근에 역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산업진흥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많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예를 들면 알파고 쇼크 이후에 수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이 인공지능은 현실화되고 산업화되어야지만 이 인공지능으로서의 생명력이 연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 산업지능이라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산업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수리적인 것으로 모델링하고 또 여기에 최근에 발전이 있었던 빅데이터, 머신러닝의 그런 최근의 방법론들을 융합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더스트리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 예를 우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은 사실상 산업공학에서 예전부터 다뤄왔던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로지스틱스라든지 큐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도입된 것이죠.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최적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생산이라는 것이, 이제는 반도체 팹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많은 것이 자율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의사결정 문제들을 우리는 산업공학에서 풀 수 있고 그 방법론들을 우리는 교육하고 또 현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산업공학이 합쳐진 그런 인더스트리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저희 리더십, 새로운 학문 영역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이런 노력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졸업생들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잘 알려진 졸업생들을 간단하게 좀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단순히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코딩에 뭐 잘 맞는 사람을만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높은 레벨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CEO급이나 CTO급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마 다들 나이 아직까지는 20대일 거고 하니까 임지훈 카카오 사장 아실 겁니다. 우리 카카오 쪽에서는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김범수 의장님이 산업공학 서울대에서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임지훈 전 사장님이 저희 학과에서 학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석사나 박사 졸업생들도 잘 알려진 그런 대기업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김대훈 전 사장님 LG CNS에 계신 분도 계시고, 김인주 삼성전략기획실 사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권영수 LG 부회장님도 계시고, LG전자의 이우종 사장님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학과라든지 전자공학과 우리 산업공학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영이라든지 특히 어떤 현실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또 다루기 때문에 단순히 요소 기술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훌륭한 커리어를 개척하는데 저희 대학원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졸업생 진로 현황을 보시면 2010년 이후 졸업생이 석사 321명, 박사 145명입니다. 석사 321명 중에 박사 93명, 거진 3분의 1 정도가 저희 자대 박사과정에 진학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로 대학원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수업을 듣고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석사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대 진학이 그래서 36% 정도 되고, 산업체로 가는 경우가 37% 정도 됩니다. 산업체로 가는 경우에 또 많은 경우 병역 특례 업체로 가게 되어 가지고 이제 병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대 진학할 경우에서도 병역 특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박사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교수가 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고, 또 산업체라든지 연구기관으로도 가게 됐는데, 산업체 연구기관에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직으로 입사해 가지고 처음부터 리크루팅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호봉제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을 원하는 경우에서도 저희 정말 탑티어의 학교들에 유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카니기 멜론, 노스웨스턴, 뭐 퍼듀, 여기엔 또 없는데 저희 연구실의 한 학생은 또 컬럼비아에도 가고 해서 다양한 이제 석사 후 유학 졸업생들이 이제 탑티어 스쿨에도 가고 있고요.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해외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체 진출 쪽에 보시면 삼성 쪽에 있는 계열사로 한 30% 가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으로도 많이 가시고, 이제 대부분 대기업으로 갑니다. 티맥스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티맥스가 병역 특례 혜택을 주면서도 동시에 석사 졸업하고 나서 연봉을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수준으로 석사 졸업생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연봉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계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2010년 이후에 저희 학과 출신 교수님들이 2010년 이후엔 2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명 중에 4분은 사실 석사 졸업하고 또 교수 대신 이제 석사 졸업하시고 박사를 다른 곳에서 받으시고 교수님 되신 분이시고요. 박사 졸업한 경우로 따지면 24명이 저희 학과에서 이제 박사 졸업하시고 이제 이렇게 좋은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알보그 유니버시티, 여기 덴마크에 있는 대학교인데, 여기에도 저희 박사 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순수히 검은 머리 한국인인데 저희 학과 이태식 교수님한테서 사사 받고 가서 훌륭하게 조교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차이니즈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여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경국 교수님 밑에서 사사 받고 가셔가지고 훌륭하게 교수님 조교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국제적인 위상이 있고, 카이스트 박사는 다른 해외 대학교에 가도 얼마든지 교수로서 임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사과정 입학하시면 일단 공통필수라고 하는 것을 한 과목 들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선택 21학점, 즉 7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7과목 중에 5과목 이상은 저희 학과 과목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 500번대, 600번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과목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 많은 신경을 쓰고 과목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그러면은 다양한 과목들을 보실 수 있고요. 박사과정으로 또 진학을 하시면 공통필수, 만약에 석사에서 바로 진학하시면 요거는 면제가 되고, 선택 36학점, 즉 12과목을 들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4학점 이상 우리 학과 과목에서 8과목 이상 들으면은 이제 코스워크가 맞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석사 과정에서 바로 왔다고 하면 그러면은 석사 취득 학점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사실상 1년 정도 코스워크를 마치면은 퀄리피케이션 박사 자격 시험을 칠 수 있고, 박사 자격 시험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경우에 따라 얻을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에서 열리는 과목들이 어떤 거 있는지 간단하게 최근 3년간 열린 것을 보면
OR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인공지능 대학원만큼이나 다양한 인공지능 과목, 교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 관련된 이제 그 라인 업 워크를 이제 공부하고 싶으시면 동적 계획법이라든지 강화학습 이런 부분 저희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강화학습이라든지 그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산업공학에서 원류가 나와가지고 나온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부분에서 많이 부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또 예전부터 오랫동안 다뤄왔고 저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부분도 잘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최적화와 통계, 그다음 확률에 대해서는 저희 학과가 또 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응용 이런 부분 잘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스 리서치에 연관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론 과목들도 제공하지만 도메인 분야의 과목들도 제공하는데 시스템스 엔지니어링 쪽에 연관되는 의료 시스템, 사회경제 시스템, 통신 시스템, 무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전문 도메인의 지식들도 전달해주고 있고요. 금융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지식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인간공학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는 특히 이제 외국인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드코어 우리 인간공학 또 HCI에 연관된 부분도 잘 다루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에 포함하여 저희가 최근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얼 인텔리전스, 즉 기계학습, AI 기법들을 이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다 이제 접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특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랩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학사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조금 다른데요.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컨택 없이 입학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입학 지원 이후에 서류 심사 거치고 면접 심사 거치면 불합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대학원 신생 오리엔테이션 때 개별 교수님들의 TO도 결정되면서 이후 컨택하여 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님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지원서 자체에 사실 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택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와 합의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가지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희 또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정말로 도전적인 그런 연구를 원합니다. 저희는 사실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저희는 SCI 논문이라고 해가지고 더 쳐주지도 않고 덜 쳐주지도 않고 저희는 정말 최고 수준의 어떤 연구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SCI 관련 논문 몇 개를 쓰면은 졸업한다 이런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리스펙터블한 워크를 하면 언제라도 또 지도 교수님과 합의가 되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억지스럽게 SCI 저널을 꼭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복수학위제, 특히 석사 과정에서 복수학위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TU 아인트호벤, 그 다음 TU 베를린, 그 다음에 인사 리온이랑 같이 듀얼 디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저희 카이스트 석사학위도 나가고 이 학교들의 석사학위도 함께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두 군데에서 석사학위가 나가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2.5년으로 수학기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동시에 해외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상 실적들이 있다라는 것으로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구성원들이 정말로 연구를 잘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좋은 학과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된 것을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스스로도 훨씬 강한 그런 연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저희 학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 부분도 또 궁금하시겠죠? 입학 시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ICC랑 KSE 쪽의 입학 시험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 KSE 쪽의 입학 시험은 차후에 이태혁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모집 정원은 석사, 박사 땡땡 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저진 다 뽑으려고 노력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심사 이렇게 되어 있고, ICC 같은 경우에는 구술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면접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KSE는 통합된 면접이 있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응용에 대한 개념,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 전문성, 혹은 방법론이 전문성이면 방법론에 대해서 어필하시면은 이 면접 시간에 그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입학을 하실 때 국비 학생, 과기원 장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비 학생과 과기원 장학생은 전일제 학생이 되겠고요. 일반 석박사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은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소속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위탁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 경우 파타임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차 서류 전형 때는 자기소개서와 우수성 입증 자료, GPA, 영어 성적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내는 거를 보았고,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교수님들께서 꼼꼼히 다 읽어보십니다. 읽어보시니까 정말로 우리 학과에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들께 분명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활동 경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학점이 낮아도 도전적인 과목을 수강했으면 다 괜찮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 정말로 꼼꼼히 보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서류 심사 때 보면 성적표 하나하나에 밑줄을 그어 가시면서 얘가 도대체 이때 왜 어떤 과목을 들었을까, 이 과목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들었구나 못 들었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세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낮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적인 일을 해왔다면 저희는 언제나 그것을 진짜 그 리스펙트 하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공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필수 과목들을 잘 수강했으면 좋습니다. 통계, 최적화, 특히 통계, 최적화, 프로그래밍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 산업공학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최근에 있는 AI, 기계학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으셨으면, 그러면 정말로 어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ICC 구술 면접으로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묻는 것은 향후 진로라든지 자기소개서 관련된 저희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묻게 되어 있고, 또 동시에 너무 그렇게만 이제 물어보다 보면은 이제 좀 다양한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기 때문에 심층 면접에 쓰는 문제들을 가끔가다 컨셉으로 삼아 물어보기도 합니다.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후에 말씀드릴 입학 시험 문제를 기반으로 진행하게 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학 시험 문제의 성적과 서류 평가의 성적이 반드시 온라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서류 평가 점수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학 시험을 잘 치시며,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게 온라인 안 돼 있고 서류 평가 점수가 낮았다가 입학 시험 점수가, 면접 점수가 높으면, 그러면은 많은 경우 당락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시험을 친다라는 부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예를 들면 학부가 좀 다른 학부다, 아니면 내가 좀 GPA가 안 좋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 면접에 정말 똑부러지게 발표하신 모든 교수님들이 축복하시면서 이제 아마 받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ICC 심층 면접에는 이제 최적화 분야, 확률 모형 분야, 통계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90분 동안 시험 문제를 좀 풀게 되어 있습니다. 풀고 15분 후 쉬었다가 이제 그 답안지를 가지고서 이제 면접할 때 대면해가지고 문답을 하게 됩니다. 뭐 기출문제 예시는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버전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한 지원자가 있는데요. 그 지원자는 정말 1번부터 6번을 다 풀고 연습장에 다 풀어오고 자기가 모르겠는 거는 자기가 도저히 못 풀었던 것은 질문 내용을 수기로 적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이거는 제가 못 풀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합격했고요. 잘 수학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한번 꼭 보시도록 하시고요. 기출문제 예시는 다음과 같이 최적화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한 풀이는 지금 당연히 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적화 문제,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해석 문제 이런 것들 나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지능 기반에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부분도 합치지만 동시에 이 기반에 있는 최적화, 통계, 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교육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 기회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이 FAQ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살짝 띵걷다가 나중에 다 함께 받도록 하겠고 이제부터는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의 이태혁 책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지식 서비스냐, 지식 서비스가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나 하면은 우리 이제 제조 산업하고 서비스 산업의 이 고용 인원 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예가 되겠지만요.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사실은 제조 산업의 이제 고용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랗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0%가 서비스 산업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그뿐 아니라 이제 서비스 산업이 좀 더 고도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 보면은 이 서비스 산업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과학화가 덜 돼 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이나 테크놀로지가 서비스 산업을 위해서 좀 개발이 좀 덜 돼 있는 편이죠. 뭐 안 한 건 아닌데 제조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과학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2000년대 중반에 서비스 사이언스란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뭐 새로운 말도 아니고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요즘 와서 이제 이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도 일어나는데 특히 가장 많이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AI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서비스 산업에서 이제 혁신의 기회가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각종 신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어떤 서비스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 생깁니다. 우리 돌이켜 보면은 우리 구글 같은 이 막강한 기업도 불과 20년 전에는 25년 됐단 말이죠. 제가 이제 91년도 카이스트에 부임했을 때 어쩌다가 한 90년대 중반쯤에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이 잘 되는 검색 엔진이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훨씬 더 좋은 야후라든지 이런 검색 엔진들이 있었지만은 이 구글 같은 새로운 신생 업체가 들어서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20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 산업이 혁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전문직 서비스가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서비스를 분류를 해본다면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서비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지금까지 굉장히 통념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서비스하면 되게 공짜로 넣어준다, 공짜로 준다, 또는 뭐 서비스 직종이 종사한다 이러면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서비스 산업을 크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상호작용 정도라든지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비교해 보면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교통이나 항공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아주 큰 고가의 설비나 장치를 가지고
거의 표준화된 대량의 서비스를 해왔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이런 전문직 서비스들은 사람과 이렇게 대면을 많이 하고 각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이렇게 맨 왼쪽 위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은 그동안에 자동화가 많이 되었어요. 이미 자동화 상당히 됐는데 불구하고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전문직 서비스들은 아직도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도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인공지능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의 도움에 따라서 여기도 혁신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식 서비스는 가능하면 이런 이제 우하단에 있는 이런 전문직 서비스에 좀 포커스를 해서 좀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지식과 데이터가 기반된 새로운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에 의해서 새로 생겨나는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2009년도에 지식 서비스 공학 대학원이라고 대학원만 있는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 때 사실 이제 개념을 제가 설계를 하고 설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벌써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지식 서비스 공학 대학원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최근까지 발전해 온 과정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정보 또는 IT 또는 전산 쪽에 연관된 그런 쪽의 분야로서 많이 이제 발전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 이제 학교 또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대학원만 있는 학과들 갖다가 기존의 학과에 이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저희 과에 이제 통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 지식 서비스 공학 대학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좀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존에 있던 산업공학과의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이나 교수님들하고 이게 같이 공유도 하면서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도 차별화한, 그리고 또 저희가 전산학과 이중대는 아니기 때문에 전산학과하고도 협력은 하되 가능하면 차별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KSC 프로그램을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고부하 가치의 좀 전문직 서비스에 집중한다. 말하자면 금융이나 데이터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 쪽에 하고 앞으로도 나가서 우리가 헬스케어나 법률, 교육 이런 분야가 의외로 산업화가 좀 덜 돼 있고 자동화가 덜 돼 있는 거죠. 이런 분야까지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이나 이런 문제 중심에 집중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러자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게 아마도 중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 서비스라는 건 사람을 위한 거고 사람하고 어떤 직접 어떤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요소, 인간의 의사결정이라든지 HCI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특히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런 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신기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산업공학과에서 갖고 있던 OR이나 통계에서 또 유사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접목해서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의해서 다양한 신기술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실제로 많이 만들어내고 앞으로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저희 산업공학과 전체 모델을 그려본다면 결국 이 전통적인 제조 분야하고 또 서비스 분야를 위해서 우리 문제 영역은 상당히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방법론은 굉장히 유사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지식 서비스 쪽에는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교육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과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근래 한 4, 5년 사이에 개설되면서 계속 액티브하게 유지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틀을 짜봤습니다. 짜봤고 여기에 이제 제가 빨갛게 표시한 XX라고 된 것들은 앞으로 단계별로 이 과목들을 확충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KSE 학생들은 주로 오른쪽에 있는 과목을 듣되 왼쪽에 그 산업공학 쪽의 과목을 들어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필수 과목을 특별하게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과거에 지금까지의 그 KSE에서 주로 집중했던 것, 특히 지식 시스템, 그다음 데이터 사이언스, HCI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했었는데 요걸 좀 더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들을 수 있는 과목에 올 가을에 들을 과목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과목들은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가르칠 과목이고요. 내년도에도 꼭 비슷하게 갈 건데 여기서 조금 변경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지식서비스공학 대학원에 교수라고 별도로 저희들은 이제 구분하지 않고 우리 산업공학과와 같이 한 과에 교수님들이지만은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는 교수님들입니다. 이 참여한 교수님들은 산업공학 쪽에도 참여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양쪽에 참여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주로 이쪽에 많이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저희들은 이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공학과에서 9분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겸임으로 우리 전산학부의 2분, AI대학원의 1분, 과거에 저희 과에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지식 서비스 같이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소속을 이제 변경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신임 교수를 계속 추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석사 학생들 지금까지 KSE 프로그램의 석사 학생들의 학부 전공을 참고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전기전자, 전산, 주로 전산이 많았습니다. 그다음 산업공학, 그다음에 경영, 경제, 그다음에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전공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산업 분야 말고도 다양한 공학 분야, 그다음에 수학이나 자연과학, 그리고 경영, 경제, 금융, 법률, 의학, 심지어 저희들은 인문사회 분야도 얼마든지 또 우수한 학생이고 잠재력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받아들이려고 그럽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필요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라도 예비 교육 또는 보충 교육을 해서라도 우수한 다양한 학생을 우리가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 진로입니다. 졸업생들 진로는 지금까지의 이제 KSE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어디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한 60%가 기업으로 갔고요. 또는 창업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과정 진학 등등인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로 진출하거나 창업을 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수 요건입니다. 이수 요건은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산업공학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통 필수 3학점 말고는 이거는 우리 학교 전체 석사 학생들이 공통 필수입니다. 그 3학점 말고는 21학점만 선택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15학점 이상을 KSE 또는 우리 산업공학 쪽에 ISE 쪽에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학생 입학해가지고 KSE 과목을 하나도 안 듣고 I 과목만 듣고도 우리가 졸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교수님 뭐 지도를 받아가지고 KSE 과목이나 관련 과목을 좀 더 많이 듣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융통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사 요건도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석사 학생 입학했을 때 지도교수 결정은 우리 저 산업공학과 학과 전체에서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KSE 학생들은 KSE 참여 교수님들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O 범위 내에서 우리 학과 전체로 볼 때 한 교수님께 TO를 넣었다가 석사 TO를 국비 기준입니다. 국비로 1명 내지 3명까지 되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양쪽에서 교수님을 뽑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께서 연구비가 많다든지 과제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또 과기원 장학생으로도 추가로 더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시 문제입니다. 입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 우리 산업공학과의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전체 인원을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 이제 올해부터 강조할 것은 올 가을학기 입학 예정인 학생들 선발부터는 필기 시험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 이제 학생을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뽑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필기 시험을 이제 보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필기 시험을 없애고요. 대신에 이제 면접이나 입시 진행한 일정은 우리 그 산업공학 쪽의 입시 일정하고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대신에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걸 좀 따로 보겠죠. 다르게 보는데 주요 평가 포인트는 이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전공별로 어떤 전문성이 좀 있나, 그리고 가능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주로 뭐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기반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전산이나 수리나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으면 우대를 하긴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선발 후에 이제 예비 교육을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 교육을 한다든지 입학 후에도 좀 보충하는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고 되게 온라인으로 일부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MOOC 과목을 듣고 수료증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으로 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뭐 질의응답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질문이 혹시나 있으면은 지금 자유롭게 카톡방이라든지 유튜브 챗방이라든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당장 질문이 안 나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했던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드릴 수 있죠. 제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컨택이 입학을 결정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입학 이제 지원 시즌이 되니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컨택 메일이 계속 오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는 사전 컨택은 받고 있진 않고요. 이제 입학하고 나서 특히 석사과정 같은 경우 입학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이제 과정 할 때 개별 교수님들 TO도 그때쯤에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연락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컨택이 입학을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류 점수, 면접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합산이 돼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사전 컨택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컨택할 때 교수님들이 혹시나 어떤 언지를 준다 해도 그거는 절대로 이제 확담이라는 것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결된 내용인데 랩 배정 T1은 언제 결정되나요? 사실 컨택 질문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 랩에 T1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랩 배정 T1은 그때 이제 합격자 수를 보고 저희 학과의 정책을 또 결정하셔가지고 배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충분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랩 배정 T1라고 하는 것도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부분 이제 뭐 전기에 어느 정도 결정되긴 하지만 후기에서도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제 생각에는 TO도 이제 요즘에 하는 이메일로 하는 컨택 시점에서 TO를 답변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시 문제를 잘 풀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스마트 서비스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복지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근데
뭐 최적화하고 싶고 통계도 배우고 싶긴 하지만 지금 저는 당장 모릅니다. 이런 분들 제 생각엔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에 지원하시고 자기가 분명히 그래도 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어필하시면 아까 이태혁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걱정은 접어두시고 정말 신념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시면 저희 교수님들 다 제가 제 생각엔 정말 우리 카이스트에서 제일 좋으신 교수님들이 다 모이신 것이 우리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보이신다고 하면 다들 그 호응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저기 도우미 TA 학생분들 질문이나 그런 거 여기서 핸들링 할 만한 건 없을까요? 예, 말해주세요 질문. 방금 전에 한 번 그 질문 들어온 건 제가 답변했는데 네. 지금 딱 방금 한 몇 초 정도 전에 네. 나왔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채팅을 지금 한번 볼게요. 설명 좀 해주셔도 돼요. 예. 학생 대신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제가 저는 타대에서 산업 디자인 석사를 2018년 수료하고 3년 동안 IT 회사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하던 중 현업에서 사용자 경험에 대해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는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뭐 카이라든지 유비컴프라든지 CSW라든지 그런 식의 HCI 관련된 탑티어 컨퍼런스는 정확한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가 없고서는 논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상당히 자세히 가르치실 겁니다. 저희 학과에서도 쇼핑쇼 교수님께서 인간공학 하시는데 또 동시에 과목으로 회귀분석 실험 디자인 부분을 하십니다. 과목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 최근에도 한국 그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이캉 교수님, 그 다음에 폴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새로 조인하셨는데 이분 또 펄 베이식 컴퓨팅, 그 다음에 HCI 쪽에 스마트 글래스 뭐 이런 VR, AR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다 컴퓨테이셔널 방법이 필요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유니크한 전문성을 가지고 박사과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보시면 질문 따로 근데 문제는 제가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UX 리서치 방법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을 이용해 융합적 연구를 하고 싶은데 석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 보면 석사를 산업 디자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개인의 의사결정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교수님, 저는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뭐 박사로도 지원.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바로 박사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제 박사 과정에는 이 국비 TO가 되게 교수님당 1년에 1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기회가 이제 있을지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이제 또 같은 연구실에서 석사하던 학생 중에 박사과 과정에 올라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찬스가 낮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보내주는 지원하는 그런 산학장학생으로 오게 되면은 좀 더 가능성이 더 박사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석사 과정부터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석사하고 난 뒤에 뭐 박사한다 해가지고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석사로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봅니다. 예, 저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정경님께서 말씀하신 석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석사를 들어오셔서 박사로 가시겠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석박 연계로 하시면 됩니다. 1년 뒤에 박사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박사로 들어와서 내가 이 길이 아니다 라고 하면 2년 뒤에 골치 아프겠죠.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합격하는 거야 뭐 별개의 일이고요. 그렇지만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박사로 지원하셔도 되고요. 다만 약간의 리스크가 있고 어쨌든 연구 자체 공부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 거니까
조금은 좀 이 석사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박사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석박 연결하는 제도가 있고 만약에 정말로 베이스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된다면 박사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고요. 그 정도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한준님께서 지원 시에 ICC 혹은 KSE 소속을 정해서 지원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원서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다라고 적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가 1지망, 2지망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1지망, 2지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제 1지망에서 주로 선발을 하니까 좀 판단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공학 백그라운드다. 수학과 나오셨다. 그다음에 뭐 전산을 하셨다. 뭐 이 정도면은 아마도 조금은 전략적으로 산업공학으로 지원을 하시고 그런데 뭐 나는 이제 금융을 하고 싶다, 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교수님들과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없으셔서 시험 보기에 좀 어려우시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KS로 지원하시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가을 학기, 봄 학기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은 아직 미량인가요?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그 이제 입학 전형이 약간 좀 다른데요. 그 국비 장학생 혹은 카이스트 장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국비는 학교에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장학생은 그 펀딩을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지도 교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도 교수님의 펀딩 상황이랑 이 학생의 핏 이런 걸 보고 해서 엑스트라로 뽑는 거라서 명확히 지금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체에서 스폰서 받고 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그런 이 티오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큰 그림은 정해져 있고 저희가 아까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통계에서 보면 석사가 총 몇 명, 박사가 총 몇 명이 있는데 대강 연차로 쪼개 보면 1년에 들어온 숫자가 몇일지 대강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한준님께서 산업공학 학사 2년 제조업 경력과 ML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으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 도면에 진출하고 싶다면 입학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아마도 좀 뻔히 이태식 교수님 이 연구실에 관심이 있으신 건데요. 물론 이제 이태식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학원을 공부하러 오는 것이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다음에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모자란 부분을 좀 공부할 수는 있겠으나 공부와 연구는 오셔서 하면 돼요. 그러려고 학교가 있는 거지. 학교가 다 아는 사람만 뽑을 거면 학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시험 준비하려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입학 전에 뭐 당연히 시험 보기 전에 입학 시험 준비는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으로 커리큘럼에 여러 도메인이 있던데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입학 전에 정해져야 되는지 도메인 사실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다른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코어 어드바이징이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이제 그거를 레커멘드 하는 편인데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일철 교수님이랑 연구해서 그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 그 학생들은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의료 쪽으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너무 재밌어 보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어 어드바이징 하셔도 되고 지도 교수 바꾸셔도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레커멘드 합니다. 석사과정 합격 후에 컨택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원하는 연구실에 티오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좀 애매한 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는 케이스는 이제까지 경험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코어 어드바이징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 TO라고 하는 게 이상적으로는 없는 게 맞겠으나 모든 조직이 모든 이 집단이 어떤 그 아무런 이 제약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하신 것처럼 나는 합격을 했는데 지도 교수님 이분 아니면 내가 올 이유가 없었는데 이분은 티오가 없다. 그러면 코어 어드바이징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도저히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코어 어드바이징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죠. 그래서 이제까지 요건 제가 좀 단언컨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원하는 교수님과 연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의 시대에 있어서 방법론하고 도메인하고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협업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시대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연구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항상 바뀝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 있는 연구실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왕창 뽑고 한 3년 있다가 좀 이게 좀 안 핫하다고 아무도 안 오고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 그런 트렌드가 바뀔 거고요. 자, 그래서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시면 코어 어드바이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원하는 교수님하고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CC에서 불합격했는데 KS에 선발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이제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세퍼레이트여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한준님께서 아까 이 백그라운드가 산업공학 학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KSE의 입학 시험을 없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와가지고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산업공학 혹은 뭐 수학 혹은 뭐 유관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 되게 극단적으로 나는 사대를 나와서 교육학을 했는데 정말 한국의 온라인 에듀케이션 뭐 무슨 메가스터디 뭐 이런 것보다 더 큰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교육은 아는데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 방법론을 배워야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입학 자체를 못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앞으로는 KSE에는 그러한 도메인 날리지는 있으신 분이 산업공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이제 입학 시험을 없앤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자면 조한준님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 학부를 하셨으니까 ICC로 지원하시는 게 조금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더 질문은 없어 보이네요. 뭔가 전부 답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던 그런데 연결되지 않은 좀 새로운 형태의 질문이요. 새로운 질문 있으면 좀 다른 사람들 들을 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잠시 해킹만 해주면. 나도 카톡을 들어가 볼까? 그 경쟁률 물어본 게 있어서 이게 비공개라고 김현 쌤께 들었거든요. 비공개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희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사람 꽤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원 중에서 입시해가지고 떨어지는 곳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떨어지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간에 정말로 진심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은 저희 눈에 보여요. 근데 준비를 하셔야죠. ICC 대학원 오실 거면은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실 거면은 입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KS로 지원하실 거면 아예 산업공학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 도메인에서 비전과 전문 지식을 잘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양쪽에 다 속해 계시는데 어느 쪽으로 지원해도 차이가 없는 것인지. 지도받는 건 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연구실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 학부 산업공학과 수리과학과 전산과 출신이에요. 제 지도 학생은. 최근에 경제학과 출신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찌됐든 꾸역꾸역 뭐 최적화하고 통계하고 스토캐스틱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낭비거든요. 그거를 들어와서 공부할 건데 전혀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이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KS로 지원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메인은 알고 계시니 이런 방법론을 더 강화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문의처에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하니까 뭐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라도 계속 말씀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또 뭐 방금 그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네네. 신입생을 뽑는 기준이 조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전적이다 내지는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로 평가하시는지. 그게 사실 연구라고 하는 거의 본질 철학적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정말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막 학점 막 4.3 다 찍고 뭐 학부 때 뭐 논문 쓰고 이런 사람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도전성 창의성인데 그러한 모호함을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이 업계에 오래 계신 분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보인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호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KS의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잘 정리하셔서 머릿속에 정리하셔서 준비하셔서 오시면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 이제까지 저희가 배출한 학생들을 봤을 때 저희의 판단은 대부분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호함이 최고가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더 질문 없습니다. 현재로서. 예. 자, 그러면 이제 딱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너무 또 오래 잠시만 마지막으로 하나 방금 더 왔는데 타 학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되고 있나요? 산디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을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공동 연구 많이 하죠. 매우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학과 교수님들 중에 겸임 교수이신 분도 많고요. 산디과 필요하시면 저희가 심지어는 공동 지도 교수도 어레인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5초만 더 기다려보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자, 이 정도로 오늘 대학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 비디오가 녹화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이제 나중에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혹은 이 브로셔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고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특정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컨택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인포음드 디시전을 한다는 의미에서 뭐 지도 교수님이 되고 싶은 분이랑 말씀 나눠본 건 당연히 해야겠죠. 여기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보면서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말 직접 보면 옛날에는 대학원 설명회 가면은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한동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죠. 그 아쉬운 마음과 함께 캠퍼스에서 실제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대학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랩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랩 소개 영상. 여러분들 잠깐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어떻게? 예. 여기서 저희 산업및 시스템 공학과 학과 채널로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 공학과 치시면 여기 다양하게 업로드된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 얼굴도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연구실 소개 있으니까 오늘 못 들은 그 연구실 구체적인 소개는 요거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야겠다. 네, 이상으로 학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